법인 파산 대충격이라. 이러다 정말 다 죽어. 이거 여러분 현실입니다. 일단 이것을 보시죠. 전년 대비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증가율입니다. 54%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줄어들어도 못한데 이게 늘어난다는 것, 와 충격입니다. 그것도 54%가 늘어났다? 대충격이죠. 대충격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전년 대비해서 54% 파산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도. 대충격입니다. 2016년에 1년에 말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740건.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1034건. 진짜 작년 대비해 보면 8월 달에 652건에 54% 폭증. 아이고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말입니다. 작년 12월 보세요.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1004개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1034개예요. 작년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에 955개입니다. 올해 1034개입니다. 2021년도 넘어섰고요. 2022년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1069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34개. 이제 조만간 말입니다. 2020년도 넘어서겠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러다 정말 다 죽어란 말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정부가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법인 파산이 이 정도로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줄줄이 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줄폐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이 줄폐업하면 이러다 정말 다 죽으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중심의 국가예요. 수출이 잘 돼야 먹고 사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 다시 말해서 제조만 하면 뭐 하나, 소비도 안 되고 이게 수출도 안 되고 이래서 다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월별로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계속 나타납니다. 보시면 말입니다. 2023년 1월에 105입니다. 월 파산 신청 기업 수가 2월에도 100이에요. 이게 1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8월까지 100 밑으로.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파산 신청이라는 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3월에는 121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는 134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습니다. 5월 6월 132로 좀 떨어지더니 7월에 146 역대 최대입니다. 8월에 164 역대 최대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지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제가 이 지표를 찾으면서도 놀란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망할 수가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금액을 보면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금액을 보면 실제 금액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법인이 지금 장난 아니게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거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법인이 이렇게까지 파산을 많이 하면요. 자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지금 이렇게 왜 파산을 하는지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원인 진단.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 파산이 역대 최고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시장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그 정책은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법인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망하는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는요. 법인들이 이렇게 파산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이자 폭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이겨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7월에 기업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면 0.41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자 폭탄을 맞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중소기업이 더 위험하다. 0.49니까 대기업은 0.12고 전체는 0.41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그래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동안 금리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0.27에서 연체율이 0.27에서 0.49까지 올라갔다.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자 폭탄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자 폭탄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기업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자는 물론 파산을 하는 요소 중에 아주 작은 요소는 될 수 있으나 큰 요소는 아니다. 기업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큰 요소가 뭐냐? 가장 큰 요소는요. 저는 뭐니 해도요. 현재까지 보면 이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지금 최저임금이 2016년부터 보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2018년에는 16.4%가 올랐고요. 2019년에 10.9%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만 41.6%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결국은 말입니다. 사람을 못 뽑아요. 뽑으면 좋겠는데 못 뽑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비용이. 그런데 이게 수출이 잘 되거나 소비가 잘 되면 그나마 버틸 수는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문제는 경기가 하강 곡선. 여기에 수출이든 소비든 다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더 큰 문제는요. 최저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주 52시간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개편을 했잖아. 68시간을 어느 사이에 주 52시간제로 바꿨어요. 지금 보시면 16시간이 날아갔어요. 16시간이. 어느 순간에. 주당 16시간이 날아갔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기업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 주 68시간일 때는요. 평일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0시간. 그다음에 평일 연장 근무하는 거죠. 12시간. 그다음에 주말, 휴일, 공휴일 이것도 휴일 근로를 할 수 있거든요. 16시간.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끔 해놨는데 이거 갑자기 줄였어요. 평일은 그대로 했지만 연장 근로를 주말, 주중 다 합쳐서 12시간만 해라. 쉽게 말하면 주말도 연장 근로지 주말 휴일 근로가 아니다. 연장 근로로 봐라. 그러면서 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 52시간이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중소기업은 특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환진 TV다. 그러면 제가 하루에 16시간씩 일합니다. 제가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재미있고 괜찮은 방송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8시간만 일한다. 그러면 정환진 TV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일할 시간을 정부가 끊지 말아야 이거예요. 왜 일을 더하는 것을 정부가 막냐. 이게 저는 지금 기업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소비나 수출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 52시간제가 되면 주당 16시간이 갑자기 날아갔는데 기업들이 대처할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대처할 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납기를 기간을 맞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에 대한 지연 배상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일 더 하고 싶은데 일도 못해요. 그러면 이러다 정말 다 죽으란 이야기가 사장도 힘들어지고 직원도 힘들어지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파산의 원인 파산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파산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정부가 그 파산의 원인에 맞는 처방이라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들어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주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기업이 어려워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요즘은 진짜 많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야당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야당이 아무리 거대해도요. 여론에 어떤 앞장서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데 저는 노동 현장에 노동개혁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노동개혁 뭘 하고 있죠? 노동개혁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정식인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현안이 뭔지 그 현안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안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안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인데 나는 손에 피 안 묻히겠다. 그런 뜻이 있나요? 저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은 여러분 결국 그 피는 누가 묻히느냐? 국민들이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현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독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직접 듣고 있고요. 그러니 지금 주 52시간 최저임금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규제 이거 확 줄여주고요. 부담 확 줄여주는 거.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르네상스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게 구조개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